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 블랙 먼데이를 지나고 또 오늘 이렇게 화요일 날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소식은 자, 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약세장 진입을 예상을 한 만큼 그래요. 이 약세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하나 변수들을 팩트 위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시장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그래, 약세장 진입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등 언제쯤 하는 겁니까? 약세장은 언제 끝날까요?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약세장 진입했다. 이성웅 이사와 김지훈 대표는 O, 하창원 본부장은 X의 의견을 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X를 주신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약세장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올라가기 위한 사실 이벤트들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X로 일단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고 이제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화폐의 가치를 하락하는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좀 보게 됐을 때 초반 부분은 좀 빠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상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지수의 강한 상승들이 나온 전례들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같이 겸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완전 고용을 기반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격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끊어줄 만한 뭔가 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건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이 0.75%포인트 금리 올릴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희 코로나 때와 다른 게 제가 봤을 땐 연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라면서 지금 시장도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제롬 파월님 아직 바닥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시장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반등 빠르게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좀 또 안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계심 그러면서 목요일 FOMC까지는 그냥 열중 쉬어 하시라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약세장 진입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이성웅 이사와 김지훈 대표님, 연준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 올리게 되면, 시장은 또 그때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안심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 S&P 고점 대비 20% 하락이 나오면 보통 그거를 이제 베어마켓. 베어마켓이라고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10% 정도 나오면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수급 상황에 따른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투매 일종의 투자 심리 악화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인 것 같고 연이은 기관과 외국인의 투매 현상 큰 상황이라서 수급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차가 다소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그러니까 장기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가 상당히 경기 침체의 우려를 높인 점에서 상당히 좀 시장의 악화를 가져온 것 같고 업종별로도 보니까
상당 부분 에너지에서 수익 많이 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커서 에너지 부분이 뭐 7% 넘게 하락하는 등 에너지 전체 업종 평균을 봤을 때 하락이 나오는 등 상당히 낙폭이 컸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뭐 한 7% 정도 주간 기준으로 하락이 나온 걸 봤을 때 상당히 투자 심리 악화가 큰 것 같고, 계속 뭐 빅스텝하고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오는 거는 시장에 이미 좀 알려진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지금은 뭐 무서워서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도하게 더 막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이미 보고 팔 타이밍이 네, 지났다고 지났죠. 보고 있습니다. 네. 팔 타이밍이 지났죠.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저희 분장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주식을 하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매도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 팔 때는 아닌데 라는 인식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팔고 싶어도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잡혔고, 이게 또 정리가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보통 시장의 이런 흐름입니다. 이성웅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약세장 진입했다라면서 우리 한국 시장을 전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네네. 1,300원 목전에 두고 있고 이제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엔화, 달러와 다 연관돼 있을 텐데. 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환율 원화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수급과 단순하게 접목을 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원화 같은 경우가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매수보다는 매도의 경향이 지나게 되겠죠. 근데 이 매도 같은 경우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변동의 폭이 축소가 되면 다시금 매도의 폭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시장에서 우선은 환율과 연결해서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돌아와서 왜 그러면 약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는 저희가 보던 지수 레벨이 한 단계 다운됐습니다. 그 다운된 부분 자체가 매크로와 연계를 시켜볼 수 있겠는데, 그 매크로와 연계를 시켰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나타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근데 이게 연계된 게 금리와 연계가 돼 있단 말이죠. 이 금리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7월, 뭐 6월, 7월, 그 다음에 뭐 9월까지 8월은 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안 잡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뭐 매크로에 대한 물음표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는 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하는 그 구간이 한 단계 레벨 다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선을 그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5만 원 간다, 그때 사자. 그다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8만 원, 7만 원 간다. 코스피 2,200원, 무슨 그런 소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절대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예. 접근할 때 예. 그 포인트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약세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장투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매매를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시장에 대한 다 핑계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자, 약세장에 진입을 했을 때 맞는 매매 방법을 저희가 그 맞춰서 하면은 거기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향후에 이게 지수가 돌 때 그 지수에 도는 포인트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계획을 딱딱딱 세워놓고 그 시장을 보시면은 수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면 되고, 자, 시스템 리스크 다른 거 발생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부분이 변했고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고 같이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접어두시고, 이 약세장 안에서도 저희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코스피가 PBR 100 미만이 2,500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되면 적극적으로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대외 변수가 워낙 많아서 맞아요. 시장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로 또 바뀌었죠. 이게 전문가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말 어렵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아, PBR을 이성훈 얘기하면서 이사님을 노리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그 시각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시장이 흘러올 때 이 박스권의 흐름, 박스권 하단이 있고 그 상단이 있고 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PBR의 적용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시장의 레벨이 매크로 이슈의 변동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이슈로 시장의 하단이 깨졌을 때 여기에서는 생각을 할 게 지금부터 가장 어이없는 얘기들이 이제 뭐 PBR 0.8, 0.7이니까 사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고 저희는 시장의 자체 흘러감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 자체는 저희가 그 지수의 박스권 레벨에 있을 때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에 반응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PBR 단에서 하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그 PBR 단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뭐 포워드 퍼 다양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미래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오기에는 시장에 변수가 너무 물음표가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 저희는 그 시장에 따라서 만약에 하락장을 인정한다. 특정 지표에 기대기보다는 그 하락장에서 반등해서 어떤 거를 봐야 되고 그거를 한번 포인트로 짚고 가보자는 그 이야기겠습니다. 네. 어떤 마디지수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건 정말 네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리스크이지만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약세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온다면 저희가 늘 방송에서 가장 빠르게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몰니오님께서도요, 오전에 반짝 상승은 속임수일 수 있다라는 경계 시각을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시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다음은 이 반대 매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오전장 분위기가 미국장을 이어받으니까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가는 그런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수급 이슈가 생기면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게 시장인데 자, 저희 수급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반대 매매가 시장의 시한폭탄이 될지 여기에 함께 또 환율 이슈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수급 괜찮겠습니까? 반대 매매를 필두로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 화창본부장께서는 시한폭탄이 될 것 같다. 김지훈 대표는 세모를 주셨습니다. 오늘 반대 매매가 꽤 많이 소화가 됐는데 앞으로 더 나올 물량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하락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금 140%의 율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수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뭐 대부분 다 올라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담보금을 계속 메우다가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 한 번에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일부 매도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시장가로 던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있어주고 이제 해당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또 이제 하방이 좀 지지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될 때 굳이 담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결국엔 비싸게 팔면 되는데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분할로 매수는 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만약에 매수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빅스텝 이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출렁임이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그게 이제 당일에 담보금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시장의 충격을 또 가속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과거에서도 주가의 하락세에서 이런 반대 매매가 거의 끝이 날 때쯤,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토해낼 만큼 토해낸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이런 물량 전망도 가능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반대 매매가 더 나올 것 같다.
사실 그 정확하게 분류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계속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있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역환율 기조가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1250선까지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빠르게 재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 강세의 흐름이 1300까지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 이탈에 대한 흐름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패시브적인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까지 다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반대 매매 물량을 다 체크를 전부 다 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감안하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용 물량은 체크가 가능하세요. 거래소 기준 지금 11조, 코스닥 기준 10조거든요.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비율이 아직 높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한 8조 정도까지 이게 출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 가능하고요. 거래소 기준으로도 한 9조, 8조 이 정도까지 비슷하게는 떨어지면 저희가 그 신용의 잔고 같은 경우는 좀 한 차례 바닥을 잡았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CFD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계 창구로 잡히거든요. 특정한 게 종목으로 저희가 모건스탠리라든지 CS증권에 창구로 유입되는 그 주체 같은 경우가 CFD라는 레버리지 계좌인데 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갑자기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CS증권에서 매도가 대량으로 나온다. 그리고 뭐 종목들이 평균보다 그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밀린다. 그 평균보다 많이라고 하면은 한 10거래일 중에서 이 종목의 변동치보다 그리고 지수보다 한 뭐 10% 이상 더 이런 부분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한 차례 나의 종목에 대해서 CFD 레버리지 쓰는 계좌가 그 신용에 그 증거금을 못 맞춰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그 첫 번째 투매에서는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투매에서는 이제 그 매수에 대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팁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께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수익도 못 보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달러로 바꿀 때 이거 역시도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수급이 좋아질 여건이 뭐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이거 하나 짧게 아까 지금 저는 세모 드린 이유가 네.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전체 비중 대비 이 그 차익 결제 그거랑 이 신용 융자 잔고 전체 추세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업종별로 그 코스피랑 코스닥 나눠서 보면 개인들이 그렇게 그 뭐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보다는 거의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신용 융자 잔고 늘어난 종목들 보면 퍼스텍 그다음에 뭐 화성산업 뭐 대성에너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테마에 엮인 종목들이 많고요. 코스닥도 뭐 캠시스, 신화콘텍, 뭐 지니틱스 이런 광림, 대주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그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그 신용융자 잔고가 느는 게 아니라 테마성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서 저는 이제 좀 세무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4월 달, 5월 달에 계속 그 소위 말하는 무역에서 네. 적자 그 구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에 따른 부분이. 그러니까 4월 달에 지금 25억 불 적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5월 달에도 17억 불 무역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6월 달에 지금 10일까지 합산한 게 벌써 지금 60억 불 적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원화 약세 요인으로 돼서 환율 단에서 계속 지금 이 적자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면은 원화 약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 수급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서운 건데 4월 적자 나왔고 6월 달에 지금 3분의 1 지난 상황에서 이미 4월 달, 5월 달치를 초과했다는 거에서는 외국인 수급은 좀 다소 조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수급을 보니까 오늘 기관은
다행히도 지금 한 2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연기금이 한 800억 정도 들어왔고 투신이 한 예.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을 좀 체크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용잔고 추세가 줄어드는 건 이제 테마주에 네. 국한 뭐랄까요? 예, 집중이 되어 집중이 있기 돼 있습니다, 지금. 때문에 이게 코스피, 시장을 코스닥 모두.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는 네, 네. 말씀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시장에서 곡물 테마 대장인 미래생명자원을 보겠습니다. 4월 달에 12,900원의 최고가를 찍고 좀 조정을 나타냈다가 최근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3일 연속 양봉이 형성되고 있죠. 오늘은 11% 오른 9,21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식량주는 안전지대일까요? 이 미래생명자원뿐만이 아닙니다. 신송홀딩스, 그다음에 샘표와 같은 이 곡물주들의 흐름이 요즘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포트에 담아라 여쭤봤더니 하창은 본부장께서만 담아라. 이서웅 이사 세모 그리고 김재훈 대표께서는 담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세 분 모두 의견이 다 제각각이어서 더욱 궁금해지는데 하창한 본부장님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제가 방송에서 식량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연초부터 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적지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산량이 월등히 늘어나야 되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인도 이런 쪽이 지금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일부 지역은 홍수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뭄 상태가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는 일부 지역이 지금 또 밀수하기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전체 이런 생산에 대한 이런 쇼티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기타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밀부터 시작을 해서 닭고기, 뭐 팜유 굉장히 뭐 다양한 부분으로 빗장을 잠그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수학기에 분명 이 생산량이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가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을 사실 공장처럼 곡물은 찍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해운이 좀 막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물량이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겨울 파종까지 놓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생산에 대한 쇼티지 흐름들이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식량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데 시간 자체가 길게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올해에 이 영향이 생기면 내년부터 영향을 좀 세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이랑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군도 많지만 제가 이제 대안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마니커라든지 상장사 6개를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 사실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대부분이 곡물주들이 뭐 3배에서 6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갔는데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나와서 거의 뭐 이 시점 초반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거의 몇 배씩 갔는데 지금 거의 올라가지도 별로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후발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뭐 매출 2조가 넘는 2조에 뭐 근접한 상황이고 뭐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1,000억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장부 가치만 해도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반토막 수준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곡물주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로 이런 모아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함께 올랐었던 종목들을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필두로 하고 있는 미래생명자원 이외에는 모두 다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제 많이 올랐던 샘표는 마이너스 9%로 어제 양봉을 모두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고 신송홀딩스도 마이너스 12, 한일사료도 마이너스 13, 이지바이오도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종목별로 차별화가 미래생명자원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조정을 나타내고 큰 폭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곡물주 다 같이 테마로 볼 수가 있을지 이게
종목 잘못 고르면 이렇게 완전히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변동폭이 좀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가 사실 초반 부분이 아니라 이미 시간이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신성홀딩스도 오늘 아까 이제 장 초반에 4%까지 눌렸다가 지금 다시 12%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시가 어렵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분명 이제 일부 섹터로 수급이 쏠릴 텐데 그 안에서도 이런 앞서 말씀드린 공급 쇼티지라든지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시세가 분실될 수밖에 없고 뭐 신성홀딩스처럼 자회사가 이런 곡물들을 매입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이런 구조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변동성에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료 무게, 그 다음에 그 매매를 할 때 1등주 적어도 2등주까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재료 무게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가 낮고 지금 그 곡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이슈 자체가 중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게가 예전보다 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세모를 드렸고요. 다만 이게 매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점은 그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할 때 개별주 같은 경우가 안 꺾이는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뭐 접근이 가능하겠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접근을 하실 때도 개별주에 대한 손절 기준은 칼로 딱 잡으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개별주에 대해서는 그 재료 무게에 대한 고민을 언제나 해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저도 이성훈 이사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게 저희가 뭐 그 주식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24시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 장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장을 보고 있으면 이런 거 매매하셔도 됩니다. 저도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니까 하세요? 네, 하는데요. 아, 근데 해요? 굉장히 저도 너무 불안하고요. 화장실 못 너무 가고. 많이 손실을 봅니다. 이런 거 매매해가지고. 예, 근데 그러셨구나. 그 굳이 지금 이런 그러니까 그 원자재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된 원자재가 올라간다고 보면 예. 음식료 관련된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를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는 음식료 업체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음식료 업체 자체가 매력적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비중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죠. 네. 자, 이게 사실 테마주 투자 굉장히 어렵고 하창한 본부장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대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테마주라고 무조건 안 볼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또 이 종목만 할 것도 아니고요. 마침 또 세 분께서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참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저희 2차 전지 관련 양극재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죠. 어제 LNF와 에코프로비엠 좋았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걸 보니까 이제는 효자 종목일지 자, 매수해도 괜찮을지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주식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시장에서 어떨까 매수해도 괜찮을지 세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자 이성웅 이사께서 5 그리고 세 분 모두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또 우리 이성웅 이사님께 칭찬을 드리시라고 제작팀께서 50만 원 간다고 진작 말씀하셨고 이미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더 높여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높이는 건 아니고 또 운이 좀 잘 따르는데요. 네. 매매 관련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그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를 열어두고 가셔도 되고요. 이게 뭐 캐파나 그런 거 비교했을 때도 그런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은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현재 구간에서 나는 몇 % 조정이 나온다, 뭐 이러한 기준을 세워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9조 원대 정도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2025년에 캐파를 대입해서 밸류에이션을 도출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다 차치하고 뭐 올해 이익이라든지 가깝게는 내년에 캐파 정도를 대입하면은 아주 세이프한 부분 자체가 한 8조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치를 기억을 하시고
에코프로비엠 좋으니까 무조건 지금 사야 되겠다. 그러한 시각은 절대 노고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 시장이 하락장이다. 조정이 나온다. 그럴 때 얼마 가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얼마 갈까 지금 안 산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얼마에 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사겠다라고 정해두시고 그때 그 가격에 갔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거자.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변수가 맞는지 지금 시장에 아니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한 게 있는지 대입을 해보시고 그때 시점부터는 또 이 가격을 왔으니까 나는 몰빵한다 이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분할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 분할 자체가 뭐 무책임하게 분할 매수 이런 게 아니라 그 계좌에 나는 매입할 비중이 30%라고 하면은 5% 나눠서 이 구간 가격대 레벨을 정해놓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수익에 한 발 더 가까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세 분 모두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의견 일치할 때가 사실 많지 않죠. 요즘 시장 워낙 어려워서 더욱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세 분 모두 좋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0.4% 오른 51만 3,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세 분께서 상당히 열띤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 SK 하이닉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이 와중에 목표가를 무려 10% 가까이 낮춰 잡았어요. 그 거실 환경이 불확실해서 반도체 주문이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좋다고 하다가 뭐 당연히 의견 바뀔 수 있죠. 거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올해 어느 때보다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된 게 대체로 못 맞췄어요. 소위 뭐 점쟁이들도 아니지만 거시 환경이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세 분께도 여쭤봤습니다. 실전 매매 차원에서 SK하이닉스 어떨지. 하창한 본부장께서 X를 주셨고요. 김지훈 대표와 이성우 이사께서는 투자 전략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하향 조정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 15만 5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DB금융투자에서는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 그래도 실적은 괜찮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도 실적은 괜찮은데 목표가는 낮춰 잡았습니다. 이거 뭐죠?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투자 전략 X를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겁니다. 장이 장기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타장이죠. 단타장이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씀을 드려왔고 반도체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적도 좋아요. 실적 좋은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한들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 지금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부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똑같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투자할래 아니면 지금 테마나 이런 쪽으로 투자할래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아마 지금 좀 잘 움직이는 쪽으로 한번 해서 수익을 리스크는 당연히 높겠지만 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은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현재 이 어려운 장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시기가 맞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결국엔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분명 계속 성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단기 투자로 빠르게 좀 순환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앞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장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 시장이다. 지금의 반등은 속임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철저히 실전 매매 차원에서 네. 좋지만 그야말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돈이 묶여 있으면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서 식량주 같이 기회를 계속 주는 종목들로 좀 발빠른 매매를 늘 권유를 좀 하셔서 저희 연초부터 식량주 투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바 있습니다. 저희 이성우 이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하이닉스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네. 이 거시 환경이 불확실해서 걱정이 된답니다. 맞습니다. 이거, 예. 네, 맞습니다. 대형 IT 그런 시각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주가 하방은 누구도 모르고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서두에 자, 하락장임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하락장 안에서 그럼 무작정이게 바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 이거를 대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종목들이 꺾여 내려갈 때 오늘 시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진입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이 꺾어 내려가고 하락장일 때는 지수의 바닥은 맞지 않아요. 근데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나오는데 지표 중에 61위 격도를 놓으시고 지수를 85로 맞춰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시가 기준으로 85를 하회했을 때 이 종목을 샀다가 뭐 종가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한 2, 3% 올라오면 매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것 같고요. 오를 한 이유는 이런 종목들의 하락상에서 매매에 대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거시경제 불확실이란 말도 맞고요. 실적도 괜찮은 말은 맞는데 거시경제가 안 좋을 때 같은 경우 대형 IT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이 지금의 주가에 반영되었냐 그 여부를 봐야 되고요. 이 거시경제와 함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가 그러면 주가의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냐 하면은 서버와 관련해서 지금 주기가 좀 딜레이 된다는 점에서 그 노이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서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리스크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는 게 그 거시경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바닥권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사자는 얘기 아니고. 네, 맞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오늘 네. 좀 괜찮으세요? 저희 약간 아, 김지훈 잠이 대표님의 너무 마음은 빠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지금 다 뭐 정신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일단 하이닉스 딱 관련돼서만 딱 말씀드리면 예.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스크는 다 이미 노출이 됐고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존 그 뭐 서버 내용 연수 추가 연장돼 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이성우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버 이게 수요가 길어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트 수요 부진으로 메모리 가격 떨어질 거다. 반등이 지연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비 리드 타임 증가. 장비 리드 타임 증가해서 공급 지연 효과는 삼성전자 쪽에 체크하니까 그거는 업계에서는 전혀 애널리스트가 보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큰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서버에 대한 기대감, 서버 수요에 대한 기대감 축소 그것도 좀 그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완전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PBR로 봤을 때 1배 미만이면은 뭐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바닥을 예측할 수 없다면 하이닉스는 계속 이 체크가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 우려하는 부분이죠.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하이닉스가 내부 경쟁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맞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이미 많은 부분 가격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우 이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매수의 기회를 노리면서 보되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이 아니니까 기회비용을 놓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 세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